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 정책들은 대부분 이제 반시장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있게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정책들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얼마 전에 여러분 방송에서 다뤘던 이제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한 40% 넘는 비중이 이과나 이공계의 그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학 실력이 떨어진 상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좌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줄여주고 또 차별화를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시험을 없애고 이런 식의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들을 학업 성취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한참 배워야 될 그런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긴 그런 삶의 그런 도정에서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교육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그런 좌파 정책들이 갖고 있는 것이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또 특별하게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데 정말 이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던 수학 기초가 부족하다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비중이 41.8%다. 잘못된 정책을 쓰게 되면은 개인을 가난하게 하고 사회를 가난하게 만들죠. 이게 결국은 학업 성취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또 시험을 없애는, 그리고 반드시 이공계면은 미적분을 같이 배워야 되지 미분이나 적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 그런 정책의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단임제에 끝나지 않고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장기 집권했으면은 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완전히 거들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학생들의 그렇게 학업 성취 능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씨에 맞서 가지고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라, 그런 서울시 조례를 이번에 국민의힘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그걸 통과시켰는데, 그걸 또 대법관들이, 특히 문정권 하에서 임명된 대법관 4명이 그걸 또 브레이크를 걸었네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참 뭐하는 짓들인지. 자기 자식들은 또 다 외고 보내고 형편이 있으면 또 미국 유학 보내고 이렇게 했겠죠.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달에 서울시 의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반발해 가지고 조희연 씨는 아주 머릿속에 그냥 좌파적 생각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험 없애고 학교별 이름 우열의 여러분들 지표가 되는 성적 공개하지 않고 전형적인 그런
좌파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이 조희연 씨지 않습니까? 조희연 씨도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우파에서 유력한 후보인 조전혁 씨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 정도를 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무관심하게 되면은 그냥 나라가 넘어가고 자식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죽 답답했으면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자마자 서울시 의회에서 교육감이 성적을 공개해라. 그래서 학교 우열이 어떻게 가려지는데 그래야 좀 떨어지는 학교들은 분발할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서울시 이제 교육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제의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자 의장 직권으로 이것을 이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의회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서 문정권 하에서 임명된 사인이 이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누가 들어있는 거 하니까 이번에 선관위 감사원이랑 감사를 거부한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한양대 법대 나와 출시한 노태학, 그다음에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이게 다 뭡니까?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박정하고 오경미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김선수는 민변 출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전 치를 거로 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악담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그 비용과 대가를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름 치를 겁니다. 그게 당장 뭡니까? 서울시 의회가 오죽 여러분들 안타까웠으면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청이 학교별로 성취도를 발표해라. 그래야 떨어진 데는 좀 분발할 거 아니냐. 그걸 뭡니까? 법원에 대법관들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사태가 지금 된 겁니다.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죠. 썩어 빠진 사법부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고 줄줄 새는 보따리다. 64명이 이름 찬성한 겁니다. 의회고 국회고 입법권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법원이 정치를 하자는 거냐. 끈끈이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냐. 노태학이 또 당신이냐. 여러분 참 이 후손들을 가난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면은 절대 이런 것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좌익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단임제 하에서 엉망진창인 여러분들 정책들이 여러분들 강행돼 가지고 지금 그 뒷수습을 윤정부가 하는데 지금 혼줄이 이런 빠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10년 20년 정도 장기 집권하게 되면 나라에 도대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난 남아있을 게 없을 거로 봅니다. 다시 한번 선거를 되찾아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그런 정책, 국민들을 어려워하는 정책,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 회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30일 날 도둑놈들 5건 노태학과 박찬진 체제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낱낱이 분석한 이 지방선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그리고 광역시 시장 도지사 선거입니다. 이것을 낱낱이 분석한 그런 도둑놈들 5건이 여러분들 출간됐습니다.
지금까지 출간됐던 4권의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와 함께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를 지켜야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주의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연준이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11번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물가지수 관련된 발표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 관련된 발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주 최근에 새 그런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10번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뜨겁다는 겁니다.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되고 예상보다는 실업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경제지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의외의 일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뜨겁다. 미국 노동시장이 아직도 뜨겁다. 그동안 금리를 무려 10번이나 이렇게 올린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저치의 그런 실업률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외신들을 종합해 가지고 국내 신문이 정리한 건데, 치솟은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그런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5월 한 달 동안 미국 민간기업의 고용이 한 달 전보다도 27만 8천 개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29만 1천 개보다도 증가폭이 살짝 줄어들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개를 10만 개 이상 상회할 정도로 깜짝 놀라운 그런 지표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금리를 10번이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간 노동자들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6.5% 올라서 4월 달인 6.7%보다 오름폭이 조금 들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경제지표가 나온 것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년 동안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여파로 빅테크나 은행 등 대기업 화이트칼라 중심으로 그동안 대량 해고가 뒤를 따랐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은 아직도 탄탄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충분하게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위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나오니까 6월 13일 14일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미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연준은 당초 6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걸로 관측됐지만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통화 긴축을 그렇게 원하는 매파 진영을 중심으로 10번에 이어서 11번째 그렇게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번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5월 달에 좀 많은 그런 신규 고용을 필요로 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3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더해졌고 동시에 실업률은 3.7%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표가 몇 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매월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이게 점선이라는 것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의 평균치인데 많이 줄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여전히 평균치보다 높은 5월 달에는 33만 9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노동시장이 아직도 건실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여름 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률 지표인데 지난 53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이 3.4%인데 5월 달의 실업률은 3.7%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에 근접한 그런 실업률이 5월 달에 나타났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노동시장이 아직도 뜨끈뜨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여행 및 관광 근로자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회색,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기업 근로자들 점선, 이게 대개 1년 전보다 5%보다 좀 낮은 수준이지만 이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연준의 목표가 2%에 묶는 거긴데 세 가지 지표 모두가 5%에 머물고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모든 지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10번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실하고 또 아직도 대단히 힘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자연스럽게 이 소위 건실하고 물가 오름 추세를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행할 6월 달에 그런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점을 이제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 집값이 반등을 보이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지표들을 다 종합해서 참조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광고 여러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공직선거를 해부한 5번째 도둑놈들 시리즈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였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여러분들 출간됐던 1월부터 4월까지 도둑놈들 시리즈 4권에 이어서 출간된 5번째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힘을 다하신다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자녀 특례 채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나 그런 선택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게 대한민국에 속한 공적기관이 맞는가 그런 의문문도 떠오르고
때로는 이게 나라가 맞나라는 그런 한탄도 좀 떠오르게 되고, 뭘 숨길 게 많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정도인가, 그런 의혹도 여러분들 생기게 되고, 참 사람들이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비리가 의혹 수준이 아니고 비리가 속속 덜쳐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하겠다. 이게 이제 노태학 씨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그만큼 숨겨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겠죠. 예. 아빠 찬스가 있었고 형님 찬스가 있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자식들을 또 채용한 지역세습까지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체 감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숨겨야 될 것이 굉장히 많구나. 그 어떤 사람이 무리한 행동을 할 때는 그 무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리수를 둘 때는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필연적인 이유가 한편으로는 이런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그다음에 고위직의 지역 세습도 있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지역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세간의 여러분들 의혹을 숨기기 위한 부분일 것이다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연쇄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태학의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둘까, 뭘 숨길 것이 많아서 저렇게 무리수를 둘지 않을 수 없을까, 정말 숨길 것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하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그 대선 과정의 속구리 투표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렇게 먼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그때는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하는 데 선관위가 승리를 한 겁니다. 속구리 투표 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원 감사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이른바 속구리 투표에 관한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았고 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고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속구리 이름들 투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징후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허지부지 된 겁니다. 감사원 입장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여러분들 1년 3개월이 흘렀는데 선관위 여러분들 자체 감사 결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게 감사원 태도인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일어났으면 의뢰의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속구리 투표에 대해서 이런데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찬 거죠. 공직기관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든 감사원이든 간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속구리 투표 때 이런 변죽만 올리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유병호 씨가 변죽만 올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에 부정선거 부자도 여러분 낸 적이 없고 부정선거 여러분들 정자도 내세운 적이 없고 부정선거 선자도 내세운 적이 없고 부정선거 거자도 내세운 게 없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큰 문제가 많았던 속구리 투표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조차 한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정권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4월 5월 보궐선거에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우습게 보니까 물로 보니까 허당으로 보니까 핫바지로 보니까 정신들 체리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뭐 선관위 무슨 뭐 감사가 어떤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온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 뭘 하겠냐 이야기예요. 목숨 걸고 해도 좀 될뚱말뚱하는 것이 그 악인데 거대한 악인데 뭘 할 수 있겠냐 이야기. 기대감을 접을 수 없지만 그래도 영 미덥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자녀 세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박찬진이 사무총장 딸을 선관위 8급에 특제를 하고 송봉섬 이름 딸을 7급에 특제를 하고 신호영 여러분들 딸을 7급에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표해졌는데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의원실 산하에 전복민 의원실 산하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4건이 발견된 겁니다. 자녀를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특제를 한 겁니다. 정모 인천 선관위 4급 자녀 인천 선관위 7급 김모 인천 선관위 4급 자녀 이렇게 여러분 한 겁니다. 이건 새로 밝혀진 거죠. 결국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이 감사가 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피하고 이제 뭐 다른 거 하니까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대통령 직책이 뭐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속구리 투표도 이렇게 유야무야가 됐네. 우리가 뭐 계속 한 가지 주제를 그냥 파헤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아빠값은 열심히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죽 여러분들 그냥 윤 정부를 우습게 봤으면은 윤 정부 산하에서 이루어졌던 2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장관을 승진시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잘했다. 네 칭찬 고맙다. 그래서 박찬진과 장관이 일주일 만에 됐죠. 고생길 앞으로 훤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5권이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노태악의 첫 번째 작품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납니다. 지금까지 이름 출간됐던 4권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북한 해킹과 관련해서 전산 시스템을 외부 기관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극구 반대하거나 또 현재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 비리로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극히 여러분들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이 여러분들 뭔가 국민들이 그냥 분노가 끓어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란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숨겨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숨기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거죠. 절대 외부 기관들이 자신들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는 세발의 피입니다. 격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이래로부터 7번 실시되었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했습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전산 조작을 했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한 비율을 훔쳐가지고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득표수 증가와 감소,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이 이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이미 온 세상에 발표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지울 수는 없는 거죠.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다 조사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시리즈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총론, 2권 3권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4권 2020년 4.15 총선, 지난 5월 30일 날 출간됐던 6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5건의 이름들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도둑질 했는지, 국민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대역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헌정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걸 가장 숨기고 싶을 겁니다. 자녀 채용 비리라는 것은 뭐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비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것은 바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 하기 전에 이런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경제학 박사가 많을 건데 특히 미국의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정부 질의에서 부동산 임대차 보호과 관련해서 5분 스피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서초구 갑일 겁니다. 그다음에 코넬 대학에서 이런 경제학 박사를 하고 그다음에 통계청장을 지냈고 강남병에 출마했던 유경준 씨. 윤희숙 씨는 부정선거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은 필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21년도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에 관한 그런 입장을 간담회에서 밝힐 때 그냥 자리를 이석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샀던 적이 있죠. 유경준 씨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통계 분석 논문이라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던 인물이 유경준 씨입니다. 유경준 씨는 저하고 여러분들 연배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윤희숙 씨는 저보다 한 10여 년 정도 아래인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을 선관위 사람들이 했는가 이거를 전부를 다 보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미국의 경제학 박사 출신 두 사람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마다 어떤 방법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윤희숙 서초구갑의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 조작값 30%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윤희숙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송영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련된 이정건 씨,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을 지냈던 이정건 씨에게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윤희숙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24,352표를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30%인 7,306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정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숙 함께 마이너스 7,306표, 이정건 함께 플러스 7,306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버리게 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종조작 규모는 어떻습니까? 7,306표를 빼앗고 7,306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7,306표 곱하기 2가 되겠죠. 1,512표 정도가 이동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대외적인 자료에 따르면 후보별 득표수는 이정건이 42,969표, 윤희숙이 72,891표, 차이를 구하게 되면 윤희숙이 29,922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서초구 갑에서 윤희숙이 29,922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는 조작된 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건이 공짜로 먹어치운 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윤희숙이 빼앗긴 표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숙이 빼앗긴 표를 더해주고 이정건이 뭡니까 공짜로 먹어치운 것을 빼게 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진짜 득표수를 추정해 보게 되면은 윤희숙은 81,197표를 얻고 이정건은 35,663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서초구 갑에서 윤희숙이 44,533표로 승리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44,533표로 승리한 윤희숙을 29,922표로 승리한 것으로 조작을 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해와가지고 지난달에 끝났던 여러분들 2023년 4.15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한 겁니다. 이게 윤희숙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겁니다. 윤희숙 씨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숫자를 보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뭐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입을 다물겠죠. 뭐 나라가 아닌 겁니다. 뭐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한테 부정선거 떠들라고 내가 이야기는 뭐 못하겠어요. 그러나 옳은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뭐죠.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근데 부정선거 없다고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떠들고 다닌 사람이 이 유경준 씨입니다. 코넬 대학을 나왔고 연배는 저와 비슷하고 통계청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안 나왔네요. 이거는 다른 표를 내가 포함을 했네요. 그건 내일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을 다 같이 이야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어떻든 간에 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경제학 박사하면 뭐합니까? 서울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뭐 특수통 검사 40년 하면 뭐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당대표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큰 이런 일들이 그대로 판박이로 모든 선거에 다 일어난 겁니다. 다음번 때 유경준 씨를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유경준 씨 거를 윤희숙 씨 거로 한 번 더 옮겼네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선거를 다 숫자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다 침묵하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냥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충 말로 때울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이 숫자가 다 어디서 발각된 겁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분석해 다 나온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뭐 이게 7,306표를 그냥 한꺼번에 훔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거소선상 투표에서 조금 훔치고 그다음에 우편 투표에서 훔치고 재외국민 투표에서 훔치고 서초동 1동 관내사전투표 훔치고 2동 관내사전투표 훔치고 뭐 잠원동에서 훔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 여러분들 30%씩 훔쳐가지고 합친 게 7,306표를 한 거죠. 그렇게 15,000표 가까운 거를 조작해도 29,000표 차이로 졌다고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들 진 거는 44,533표로 진 거죠. 이런 일들을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 해킹 같은 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서버를 못 보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숨길 게 없으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법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정보 관련된 북한 해킹 관련된 것을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고쳐야 되는데 참 이 문제 고치지 않으면 뭐 죽을 고생은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안일하고 태만하고 그런 나라인 거죠. 뭐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침략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거를 헌법기관이 행한 겁니다. 왜 이 자료를 뭐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한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힘을 대준다고 생각하시고 지난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1월부터 4월에 출간됐던 도둑놈들 1권 2권 3, 4권에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숨겨야 될 것이 무진장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감사를 전면 거부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많은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진짜 숨길 것이 많은 모양이다. 이전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지금 선관위가 그 국민들의 성원 뭐 아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버지 찬스 그다음에 형님 찬스 세습 여러분들 채용까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하는 데는 숨겨야 될 것이 참 이 양반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면서 감사를 거부할 처지인가. 이게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그냥 머리가 돌았나 아니면 맛이 갔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비리가 뭐죠. 매일매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감사원 직무감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그냥 보통 숨겨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받고 있는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녀특혜 취업과 북한 해킹에 대한 보안점검 거부 등이다. 선거관리는 제쳐두고라도 근데 그 큰 게 선거관리지 않습니까? 전체 직원이 3,000명이나 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시군구의 조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과 반대로 속구리에 투표지를 담아옮기는 황당한 업무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업무 수준이 정도가 아니고 전산 조작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당선시켜 온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그렇다고 칩시다. 옳지 않은 일도. 7번을 거짓을 해온 겁니다. 7번이나 거짓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문 정권에서 5번 여러분 선거 부정을 저지르라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차제에 요즘 시대에 이런 비대한 선거관리 상설기구가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좀 더 논조를 선명하게 세우고 문제의 핵심을 여러분들 짚어주게 되면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죠.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언론 책임이 큽니다. 언론사에 여러분들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자식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 노후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연동이 돼 있을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악을 그냥 듣는데 간접적으로 협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식자층도 지고 지배 엘리트도 지고 언론계도 다 져야 되고 시민들도 무관심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겁니다. 그냥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토록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죠. 이토록 결사적으로 발악을 하다시피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그게 채용비리뿐이냐 아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선거 조작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선관위 직원이 3,000명 이렇게 많은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대선 총선은 4년 5년 만이고 지방선거 보궐선거 드문드문 있습니다. 투개표는 타 공무원 불러싸고 자격도 다 외주 줍니다. 모두 뒷짐짓고 감시 감독하는 자리고 선거 방법이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공적선거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한 실력도 없습니다. 과연 하늘이 내린 직장이라 할 만하고 대물림하려고 기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선관위를 무척 겁을 냅니다. 이네들이 이를 한국을 악다무다하면 그 사람은 곧 파면입니다. 이 직장은 조직 충성도 대단한 조직입니다. 수년간 단 한 건의 선거 부정에 관한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충성도보다 조직 충성도가 우선입니다. 재판관이 선거 재판을 밀어 제낄 때가 이들은 계제를 부르며 우군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마 특정 지역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도 이번에 거론해야 되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아마 특정 노동단체도 여러분들 가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민주노총 후보만 등장하게 되면은 조작값이 더블 이상으로 뜁니까? 이번에도 울산광역시협에 보면은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친민주노총 후보한테는 조작값 35%가 적용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여당의 텃밭인 울산 남구 나 선거구의 기초위원 선거에서는 15%를 조작을 한 거죠. 민주노총이 압도적으로 먼저 미는 후보들은 늘 뭐죠? 조작값이 높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서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종로구에서 조전혁 씨는 본인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을 빼앗겼습니다. 조작값 60%를 적용한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조작하는 겁니다. 민주노총 최고, 정교도 최고 이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아니고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특정 당체와 특정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선거관리가 완전히 장악이 됐는데 여당이 입을 다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한동훈 여러분 그 똑똑하고 잘생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의 식자층이 입을 다물고 조선을 비롯한 여러분들 동아중앙이 다 자녀 채용 문제는 여러분 대수특필하지만 선관위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나라 괜찮겠습니까? 나는 괜찮지 않다고 봅니다. 나라 골로 갈 겁니다. 악담이 아니고 7번이나 이런 짓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무사 통과되는 거니까 학을 뗐습니다. 학을.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것은 뭐 국뽕의 최가 여러분들 다 우리 방산 최고 우리 반도체 최고 반도체는 방산이 가는 체제가 유지가 돼야 여러분들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아주 졸로 보는 거죠. 여당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웃는 거죠. 자, 세상에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으니까 투자해야 될 때 투자 못하고 고쳐야 될 때 고치지 못하면 어려움 겪는 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도둑놈들 시리즈가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4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30일 날 5번째 노태악과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어떻게 손을 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